저는 지금 여의도 자유공화당 당사에 와 있습니다. 한민호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지역구가 종로시죠? 그렇습니다. 아, 예. 뭐 지난번 보니까 여기저기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셨던데, 예, 또 정치인 역학관계 말고 인간 한민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부잣집에 맏아들로 태어났다든지 학교 다닐 때 뭐 너무 예뻐서 여자 학생이 줄줄 쫓아다니다든지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그 고향은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 네. 아주 그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부자가 아니었고요. 네. 태어났고요. 그 저희 선친은 이제 6.25 때 혼자 올라마셔가지고 네. 그 저희 이 가난한 집의 딸내미 우리 어머니를 만나셔서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짧은 인생을 이제 저를 낳고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니가? 예. 아니, 저희 아버지. 선친이. 예, 예. 아버지가. 네, 예. 그래서 어머님이 뭐 얼마나 청산과부하죠. 그때 아마 그 3살경에 아마 과부가 되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그 저를 이제 친정에다 남겨두고 네. 어디 가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경기도 평택에 네.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 어머니한테 평택으로 평택. 이제 합류를 했죠, 제가. 네. 그렇게 하고 평택에서 그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아, 평택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네. 네, 평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운 좋게도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사대를 나오셨어요? 무슨 과요? 역사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역사교육과. 예. 네. 그런데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간 게 이제 1980년인데 네. 그 80년에 그 소위 서울의 봄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시끄러웠죠. 엄청난 격변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지하에 있던 이 좌파 세력들이 이 학생운동권을 통해서 뭐 대대적으로 학원가를 휩쓸 때였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서클에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식화 교육을 받았죠. 아, 예. 네. 그때 뭐 의식화 교육 안 받은 사람 없고 혹시 이제 의식화 교육을 다행히 안 받은 친구들은 소위 이제 스스로 회색분자라고 생각하고 네. 엄청 이 자기를 질책하면서 심지어 뭐 자살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시절에. 예. 네. 그런 시절인데 그래가지고 뭐 대학 생활을 제가 제대로 못했죠. 2학년 때는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무기정학을 받았어요. 1년 동안 학교를 못 나가고. 그리고 뭐 그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이 대한민국은 그 전두환 독재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제 그 망상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학교 공부는 뭐 일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네. 학사 경고만 2번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그 저희 역사교육과를 만든 일에 최악의 점수로 아마 제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공부 잘 못하셨네요. 예, 예. 그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점이 1학점이 모자란 거예요. 졸업 최소 학점도 못 채운 겁니다. 제가. 네, 네. 심지어 교련을 F를 뭐 서너 번 맞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그 여름 학기 1학점짜리 계절 학기. 한자 뭐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면은 발령을 내던 시절이에요. 네, 예, 시험 없이. 예. 네. 그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네. 예. 역사 선생님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개포동의 개원중학교라는 데로 가서 네.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제가 20대인데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부를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한 유일한 그 주제는 뭐였냐면은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이제 한국사에 대한 그 공부도 이 좌편향적인 네. 그러니까 좌파적 시각에서 그 한국사를 보는 책들만 제가 본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공부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념을 네.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체부에서 파면당하고 나서
파면당했어요? 예, 파면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니 그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공무원. 예. 아니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했죠? 공무원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 예. 이제 선생님에서. 예, 예. 이제 한 3년 동안은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그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선배 교사님들이 네. 잘 해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그 제가 대학 시절에 가졌던 그런 좌경 사상을 정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네.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근데 80년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합니다. 이제 네. 그 이전에 이미 등소평이 그 흑묘 백묘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장 고양이건 뭐 흰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권이라는 게 굳이 이념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을 어떻게 잘 먹일 것인가를 네.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중국 공산당의 이 최고 책임자가 그런 말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다음에 당시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그 고르바초프는 소위 이제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구권에 대한 고전까지는 동구권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 자체가.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정보도 이제 유입이 되고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이 그 당시에 이제 좌경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그 사상적 혼란을 겪죠. 네. 그 와중에 저를 의식화시켰던 선배가 네. 7, 8학번인데 그 양반이. 그 양반은 이제 졸업하고 공장지대 잠입을 했어요. 위장 취업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고 이렇게 이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와서 저희 후배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소위 발제라는 걸 했어요. 그 내용이 즉슨 첫째는 공산주의는 왜 잘못된 사상인가? 아니 자기가 공산주의를 우리한테 의식화 시켜놓고 그 선배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굉장히 유명한 네. 분이에요. 아, 그 이론가로 공산주의 이론가로. 그 내용이 즉슨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게 계획 경제를 하자는 건데 계획 경제는 불가피하게 독재를 해야 되고 독재는 반드시 썩는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양반이 그 대학생이 돼서 엄청난 정말 공부벌레예요, 그 양반. 공부를 해서 내린 결론이 다시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돌아간 거죠.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주의는 인류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정말 처절한 그 독재.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이게 김정은이가 하는 그런 그 정말 더러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그걸 80년대 젊은이들은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은 거죠. 아직도 못 깨달은 놈들도 쇠습니다 지금. 심지어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참 무지하게 게으르고 이게 지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양반이 두 번째로 발제한 내용은 한국에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 우선 공산주의 자체는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할 수도 없다예요. 그 양반 발제는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중국 공산당이 성공한 이유는 그 광대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주력이 계속 도망을 다닐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좁고 우선 그다음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또 이제 그거 말고는 도시폭동인데 도시폭동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이미 너무 성장해 버렸다. 예. 그 도시폭동 선동에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도시폭동을 일으키더라도 진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나는 이제 전향한다. 공산주의 버린다 나는. 니들도 버려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멋진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제를 듣고도 이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부터 이렇게 이 직선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자체도 민주화가 됐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행정고시를 보셨죠? 예, 행정고시를 이제 보기로 결심을 하고 마침 또 제 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그 당시에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쉽게 한 1년 반 공부하고 그 행정고시 합격을 이제 공무원이 돼서 어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공무원 어느 부서부터?
문화체육부 처음부터 예,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 예. 시작됐습니다. 예.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공무원의 얘기. 네. 공무원이 이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제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면 사무관, 네. 5급 공무원이 되는데 5급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이제 이 공무원 5급 공무원 하나하나마다 국정의 한 부분씩을 이게 담당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무관 시절에 이제 공연법 네. 이라는 걸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공연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이 퍼포밍 아트, 예. 뭐 연극이랄지 무용이랄지 뭐 뮤지컬 또 무슨 뭐 오페라 뭐 이런 공연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예술계의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죠. 예. 네. 사무관의 역할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저 공연예술과 사무관 시절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문서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 소위 자동차 극장을 하겠다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허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도 문화체육부 소속입니까? 예, 그럼요. 예. 네. 아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자동차 극장이 없을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듣는 이 처음이었었어요. 그게 네. 자동차 극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동차 극장과 관련된 법이 없었죠. 대한민국에. 네. 그걸 저한테 이제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데 네. 하나는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법을 만들든지 뭐 우자든지 할 테니까 기다려라.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합법이다. 네. 세 번째 판단을 하는 놈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된다. 예. 단연코. 그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자동극장에 가면 이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 19세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틀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이게 자동차 극장 그 넓은 터 주변을 높은 담장으로 가린다 치고, 그럼 이 담장은 바람에 취약한데, 그럼 이거를 이거 안전 시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기준 같은 거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가 그 자동차 극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 이런 그 강력한,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물을 이렇게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뭐 3년 뭐 이렇게 때리는 법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극장 업자들이 그런 걸 틀 리가 없다. 쓸데없는 걱정 마라. 듣고 보니까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펜스 높이 뭐 펜스 안전시설 이런 고민 다 버리고 다만 이제 그 주차장법이라는 게 이게 5개 주차장 이게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기타 뭐 산림법 내지는 농지법 이런 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뿌렸죠. 그리고 나서 전국에 그 자동차 극장이 확 늘어났어요. 네. 사무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미국의 유학도 이제 그 저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술 경영 관련해서는 뭐 세계에서 뭐 1, 2, 3등 안에 드는 이 과가 거기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줘서 보내주는 시험 봐가지고 이제 운 좋게 붙어서 갔다 오자마자 2년입니다. 갔다 오자마자 또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참 공무원생활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갔다 오니까. 무슨 정권입니까? 그 이제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었다. 노무현 정권이 이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보호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때 갔다 오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얘들이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아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연령대 애들인데 이제 학교에 적이 없는 애들. 얘들은 은행에 가서 통장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교통요금 할인도 못 받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뭐 꽤 됩니다. 걔네들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돼요, 걔들이. 그래서 걔들한테 신분증을 만들어 주자. 네, 예. 줘야 한다. 라는 이제 이 큰 방향은 네.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동안 이제 제대로 착수를 못 하고 있었죠. 네.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까지. 청소년도 그 문화체육부 소속이. 예, 그 당시에는 청소년 업무가 그 문체부 소속이었었어요. 예. 네, 네. 그 이제 가자마자 그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했죠. 이 청소년증을 이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뭐 의무를 부과하거나 네. 또는 무슨 뭘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그런 이 제도가 아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카드를. 그런 네. 판단 자체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들은 법률이 없으니까. 법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 기다리거나. 그래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법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1, 2년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워낙 급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거 법 없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조폐공사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조폐공사? 예, 왜냐하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동사무소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정삼서에서 그쪽으로 대법원.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제가 조폐공사랑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한 이유는 그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 주는 신분증인데 이걸 무슨 뭐 대부분의 학생증처럼 이 종이 쪼가리에 해가지고 물에 젖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이런 걸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은 사양으로 하고 이제 디자인도 제가 이렇게 한 뭐 대여섯 개인가 안을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었어요. 예, 디자인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이제 천천히 만들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은행연합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거 만들 건데 이거를 이 계좌 개설할 때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회신을 받고 또 버스 운송 조합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할지 뭐 이거 하는데 거기다가 연락해가지고 그 저 학생증 가진 애들이랑 똑같이 할인을 해주십사.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드는데 제가 그걸 한 3, 4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 네. 번개불에 콩 부어 먹듯이 이제 만든 거죠. 법시 만들기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하려고 맘만 예. 먹으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 서울시장이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또 불도저예요. 그 제가 3개월이면 무지하게 빨리 만든 건데 중간에 그 양반이 서울시 거를 따로 만들겠다고. 이명박 예. 서울시장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관계자랑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 무슨 쓸데없는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야지. 제 신경질을 내고 해다 그래가지고 주저앉히고 어쨌든 3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게 다 정리한 책을 조만간 낼 거예요. 좀 이제 책을 출판하신다. 책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하셨나요? 가제가 이제 나라를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나라를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조윤선 장관 때 계셨습니까? 네. 조윤선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소위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화이트리스트와 그 한민우씨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 뭐 문체부 전 직원은 물론이고 문체부를 이렇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민간인들이 각 분야에서 저를 저 스스로 이제 우파 공공연한 우파라고 제가 알려져 있는 놈이거든요. 그때.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를 이제 극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이 저쪽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한민호가 틀림없이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블랙리스트. 그때는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니 둘 다 있었다고 이제 그렇죠. 전 정부 인사들이 그렇죠. 이제 블랙리스트 배제에 대한 사람들. 그리고 둘 다 있었는데
있었죠 실제로. 네. 한민호가 그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안 했을 리 없다. 저놈의 핵심이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를 샅샅이 뒤졌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정말 신기해. 저도 신기합니다.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부서에 가지를 않았어요. 부서 자체가. 예. 제 보직 경로가.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어디죠? 이게 출판협회인가요? 한국 출판협회 뭐 거기 저 회장이 된 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쪽에 그런 분이라 뜻이고. 좌파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성명서도 내고 그래서 제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한민호가 이게 틀림없이 블랙리스트 관여했는데 왜 이 처벌을 안 받냐. 조사해서 처벌해라. 이거를 그 단체 명의로 저를 이 2번이나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를 처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관여는 안 했고 블랙리스트 관련한 제 입장은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또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부인하고 반미하고 뭐 이런 그 대한민국의 이게 정통성 내지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이 문화예술 작품 또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안 된다. 라는 게 제 평소 소신이에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당연하다. 한데 당연히 배제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만 그걸 저는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위원회도 공개적으로 짜고 위원들도 심사 결과나 내용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왜 몰래 했냐 도둑질하듯이 라는 게 제 이 판단이고 이제 그들에 대한 그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건 뭐 필요한 일을 왜 이렇게 몰래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 하시면서 이렇게 그분이 어느 정도 그 일에 관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70년대식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문정권하고 틀어지게 된 계기, 과정, 결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제 우파로서의 발언을 해왔죠.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에 제가 이제 미디어 국장이었는데 미디어 국장으로서 이제 해방 전후사의 인식 또 뭐 8억인가의 대화 이런 책들을 낸 출판사들을 제가 비판을 좀 하면서 이렇게 공개 비판은 아니고 제 지인이랑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글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책을 낸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미디어 국장이 이제 출판을 담당합니다. 출판. 그게 출판을 담당하는 미디어 국장이라는 놈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 우편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책들이 대한민국의 이 지성계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80년에 이게 들여다봤던 책들인데 그 책들이 이 말 그대로 그 세대부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후 그 학번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그 내용들이. 그 책의 잘못된 내용들이 뭐냐면 미국은 악의 제국이고 중국이 모범 이상사회예요. 중국이.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탄생부터 이 친일파들이 이게 이 뒤에 엉키고 부패하고 독재적인 그 이승만이 친일파들이랑 뒤엉켜서 만든 나라다. 이따위로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폄훼하고 정말 왜곡된 책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비판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 좌파 문체부 주변에 이제 좌파 인사들이 저를 잘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가 뭐 납작 엎드려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문재인이가 나라를 진짜 작심을 하고 그거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막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씀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소위 소주성이라는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그야말로 무너뜨리려고 이것들이 정말 갖은 짓을 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반일 선동. 뭐 우리가 일본의 경제 협력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아주 집요하게 그렇죠. 반일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부단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 원전 죽이는 정책을 국내적으로는 원전을 죽이면서 그 다른 나라에다 대고는 원전 세일즈를 한답시고 돌아다녔잖아요. 성과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이거 육갑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그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왜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을 했냐? 조국이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성실 의무 위반. 조국이도 페이스북 많이 했죠. 아이고, 많이 했죠. 그 하나는 근무 시간에 페북질을 했다고 이제 성실 의무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육갑. 그런 표현. 또 다른 그 페북 친구가 쓴 글들 중에 이제 문재인 비판하는 글을 긁어왔는데 거기에 문재인을 아메바, 지렁이 뭐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특히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 조국이가 아마 작년 7월이었을 텐데 그때 이 문재인 정부가 반일 캠페인을 정말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렇죠. 엄청 고조돼 있을 때인데 그때 조국이가 심지어는 그 죽창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 페북에 올렸습니다. 죽창가를 지은 놈이 김남주라고 79년에 검거된 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그 조직원, 그 자생적 그 공산주의자예요. 빨갱이인데 그 김남주는 그 감옥에 갔을 때 옆에 있던 죄수한테 그 혁명, 이 사회주의 혁명 하면은 남조선에서 이 우파들 한 200만 년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놈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사고방식은 걔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문화혁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교체는 이루었지만 공산주의 중국을 살아가는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게 부르주아적인 생각을 가진 놈들이 쇠다. 그래서 이놈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태연하게 엄청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모택동의 이 문화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놈들이 그 크메르루즈예요. 그렇죠. 캄보디아의 그 킬링필드를 만들었다. 그놈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도시에서 산 놈들은 이 부르주아들인데 걔네들은 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해서도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살려두면 나라가 오염돼. 그래서 도시에서 산 놈들은 다 죽여. 라는 게 이제 얘네들의 사고 방식이었어. 그래서 인구의 한 3분의 1 가량을 죽였습니다. 얘네들이 엄청 죽였어요. 죽이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어린애들 10대 애들 시켜가지고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비닐 씌워가지고 질식사 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 사고 방식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진 김남주가 작곡한 이 죽창가를 페이북에 올리길래. 이 자식들이 이게 돌아도 무지하게 돌았구나. 제가 화가 나서 저도 이제 페이북에 썼죠. 그래 나는 친일파다 스스로.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방을 펼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간에 그 문체부 차관 통해서 이제 경고 사인도 오고 또 저쪽 진영에 있지만 이제 저랑 뭐 친한 사람들이 당연히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한둘이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정부에서 그 과거에 이런저런 인연을 이용해서 백을 쓰려고 그랬으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단 한 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동원을 안 했어요. 제가 백으로 쓸 수 있는 실세들이 많았습니다, 실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 견디다 못해서 저를 청와대 공직감찰반이라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산하에. 거기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됐죠. 그래서 파면됐습니다. 파면이? 네.
그러면 파면되면 뭐 연금이나 이런 건 연금은 이제 반밖에 못 받죠. 지금 반밖에 못 예, 받아요. 예. 파면 안 돼서. 예. 그렇군요. 자, 그럼 파면됐어요. 예. 파면돼서 우리 공화당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종로에 이제 출마하신다. 예. 예? 예. 자, 국회의원이 됐다. 예.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예. 해보시죠.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원자력, 또 태양광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뭐 부지기수예요. 정말 정권이 바뀌면 정말 무지하게 바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아주 급한 게 이제 소위 공수처법. 정권이 바뀌면은 소위 이제 우파가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면은 공수처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검찰을 정상화해서 검찰이 제 일을 하도록 말 그대로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래야지. 공수처라고 하는 이 히틀러의 게슈타포 비슷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률이자 이제 기관인 거죠. 근데 그거부터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급한 게 지금 경제입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경제 정책, 시급한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주가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공항으로 이게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환율도 막 오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재기불능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게 시급하고, 이게 그동안에 이제 반일, 그리고 은근히 반미하던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 전부 다 빨리 폐기하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게 소주성을 폐기해야 됩니다. 소주성의 이제 핵심이 이제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이 최저임금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정책이냐면은, 지금 이 귀족 노조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죽이는 정책이에요. 소상공인들, 뭐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이랄지,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다 망하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사람을 못 쓰니까 혼자 거의 이 20시간씩 일들을 하면서 장사는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최저임금의 반이라도 주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그거라도 벌어야 먹고 사는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미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문제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제는 그거 위헌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수당을 더 주고라도 사람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고, 수당을 더 받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이 마스크 부족 사태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있을 때 그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52시간 넘겨서 일을 해도 되냐고 허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라가지고, 진짜 문재인이 이건 진짜 그래서 이제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이제 경제 정책의 1번이고, 두 번째는 소주성 바로 잡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원자력 발전 문제, 이거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심지어는 세계 이제 원자력 강국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 정도거든요. 이제 중국은 막 이제 따라오는 정도. 이들 나라가 다 우리보다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이 우선 안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세계 최고라고 미국과 프랑스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먹거리 산업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IT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 끌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게 우리 3대 먹거리로 설정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지금 이제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세계 석학들의 합의를 본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그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예. 연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연구. 그래서 무기는 못 만들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이상적인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 뭐 사막에 이제 유전을 가지고 있는 저 서남아시아의 그 사막 지역의 이제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수출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원자력 발전을 이 자식들이 이제 거의 이제 붕괴 직전이에요. 예.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이 산업이 이걸 빨리 정상화해야 되고 뭐 일단 급한 거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해 놓으신 게 많으네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자, 최근 언제 출판입니까? 아마 뭐 이달 중으로. 그러면 이제 출판 기념 하시겠네요? 지금 이 문재인 폐렴 때문에 출판 기념은 못 합니다. 예. 그렇죠. 자, 하고 싶은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제 공무원들 제목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을 나라를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나라를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네. 보통 공무원들이 이제 책을 쓰면은 정치인이나 별로 읽을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장담하건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태권도의 고향은 일본이다. 뭐 이런 제목의 글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실제 논란거리가 많이 있네요, 또. 예. 아주 씹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겠는데. 예. 그래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태권도의 고향은 일본이에요. 그래요? 가라데입니다. 원형.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뭐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거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질문에서 빼놓은 게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공무원 하다가 나라를 지키는데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종로에 출마를 했습니다. 종로에 이제 두 분 총리가 이게 출마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제가 문체부 공무원 시절에 모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이 나라를 지키기에는 많이 모자란 분들이다. 특히 한 분은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책임에 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 양반. 두 번째는 내각제 추진 의사를 이렇게 가끔 비추기도 하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기 탄핵에 대해서 이런 반구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사이비 우파 가짜 우파 이런 분들이 이게 종로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선거구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대놓고 비판을 했던 소신 있는 공무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우리 이 문화체육관광부 노조가 뽑은 바람직한 관리자 최고의 국장입니다. 제가 인간성은 물론이고 이제 업무 능력,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 후배들이 저를 베스트 국장으로 뽑아줬을 정도로 제가 능력은 뭐 인정을 받은 놈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제가 문체부 공무원이지만 문체부 말고 이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제가 꼭 공부를 꾸준히 하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면 혹은 뭐 또 보다 이게 중책을 맡게 되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런 데 대한 비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물론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박수도 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민호 후보십니다. 서울 종로 예비 후보십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